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을 건드린 결과 2. 시장 의존도를 줄입니다. 3. 중국은 제동 없이 내리막길.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현대차 그룹은 2019년 51만 대였던 인도에서의 차 판매량은 지난해 81만 대까지 3년 새 59% 늘었지만 반면 같은 기간 중국 판매량은 91만 대에서 34만 대로 63% 줄었습니다. 여러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대중국 수출은 흑자는 커녕 수출 자체가 쪼그라들면서 한국 수출 전선에 문제가 많다. 이기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나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탈중국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시장을 잃으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은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부터가 아닌 4대 배치 이후 한국 기업들 중 일부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의 표적으로 찍힌 한국 기업들의 상품의 매출은 수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본격화되자 인구, 대국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탈중국하는 한국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신설 범인수는 베트남이 중국을 제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와 달리 한국 기업들은 중국을 제외한 유럽, 동남아, 아시아, 미국, 러시아, 중동, 중남미와 아프리카에까지 손을 뻗치며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빠르게 낮추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 약 20년간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오면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25% 내외로 2위 수출국인 미국보다 항상 2배가량 높았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대중 수출 비율이 19.4%까지 떨어지면서 2004년 이후 19년 만에 20% 아래로 내려간 반면 대미 수출 비율은 17.9%까지 올라 격차가 크게 좁혀진 상황입니다. 최근 대중 수출 감소는 미중 갈등, 반도체 불황, 중국의 경기 부진과 내수화, 정책 및 중국에서의 한국 상품 불매 등 주로 외부적인 요인에서 비롯됐는데 그에 대한 대체지로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가 우연히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대중 수출이 2018년 1621억 달러 약 214조 원에서 2022년 1558억 달러 뒷걸음질하는 동안 대미 수출은 727달러에서 1098달러 억로 51% 늘었습니다. 세계화되고 있는 한류의 영향력을 얻고 빠르게 미국과 유럽 등 다른 시장에서 기회를 찾은 기업들의 결단력과 순발력이 마케팅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 성공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성과 중 몇 가지의 예를 대략 보면 현대차 기아는 2016년 중국 시장에 자동차 178만 대를 팔았지만 중국의 4대 보복이 시작된 2017년 이후 판매량이 급감해 2022년에는 34만 대로 수직 하락한 상태로 거의 5배 이상 줄어든 셈입니다. 웬만한 회사 같았으면 무너질 위기였지만 현대차는 중국에 투자할 비용을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미국 등 제3의 시장과 고급화 전략으로 마케팅을 펼치면서 세계 3위 생산국으로 올라섰습니다. K식품의 대표격인 CJ도 한한령으로 중국 사업의 위기에 봉착하자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CJ그룹의 미주 사업 매출은 2017년 1조 1698억 원에서 2022년 무려 8조 2854억 원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전체 매출의 20%이던 중국 활동이 막히자 IVS, MYGJOF 같은 회사들은 중국 대신 미국과 유럽 등 시장을 개척해 사상 최대 실직을 올리면서 중국에 대한 우려를 볼식시켰습니다. 세계 2경제 대국이 된 후 중국은 경제와 무역을 정치 외교식 7회 때 삼아 많은 나라를 상대로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4대 배치를 강행하자 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지목해 돈보기를 보여준다는 식으로 시장을 걸어 잠그면서 곧 이 때문에 한국 경제가 휘청일 것이고 따라서 한국을 더 쉽게 길들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국내의 전문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한국 경제는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도 다른 글로벌 지역으로 방향을 바뀌 만하면서 한국 기업의 생존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중국은 실패한 목리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다국적 기업에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지만 중국 시장에 대한 정서는 변하고 있다고 WSJ 평가합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주중국 미국 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시장이 전세계 상위 세계 시장이라고 대답한 미국 회사의 비율은
45%였고 중국에서 향후 5년간 사업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55%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수치가 감소하는 추세인 것은 확실하다고 하면서 그 배경에는 2020년부터 부쩍 늘어난 한국 기업들의 탈중국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 시장의 매력이 줄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사업의 진로를 고심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탈탈 중국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6월 9일 진단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한국 기업에게 기회의 땅이 아니다고 한 블룸버그는 이 같은 탈중국 움직임이 최근 수십 년간 한류, 화장품, 패션의 문화적 영향력에 힘입어 중국 시장에 크게 배딩해온 한국 기업들의 성장 전략에서 큰 변화 시체인지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대중 제재와 멀게는 2016년 한국의 4대 배치를 이유로 한 중국의 보복, 가깝게는 코로나 제로 정책에 따른 경기 부진과 공급망 훼손, 특히 정치적인 리스크에 휘둘리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현지 사업 재정비와 탈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분석했습니다. 생존력이 강하고 미래를 보는 직관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한국 기업들을 중국, 이탈이 글로벌 기업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중국 엑소더스의 기폭제가 됐다면서 이는 중국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한국을 건드린 결과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중국에서 20년간 살면서 마케팅 및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해온 한 한국인 사업가는 블룸버그의 차이나 리스크는 예측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 공무원이 일주일에 3번씩 공장에 찾아와 온갖 트집을 잡으니 가동이 중단되기 일수다. 고 불만을 얘기했고 지난해 중국에서 국내로 공장을 옮긴 제조업체 A사 관계자는 중국에서 기업 경영을 하기가 갈수록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드 사태가 터진 후 중국 환경당국이 배출가스를 수시로 점검하는 탓에 공장 가동이 자주 멈추고 있고 인건비는 2012년보다 60% 이상 급등하면서 2019년까지 연평균 3천억 원이던 매출액이 지난해 500억 원으로 급감했다. 는 리스크에 미국의 제재로 공급망 불안까지 겹쳐 중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탈중국이 기폭제가 되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면서 오죽급했으면 연일 한국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전과 달리 투자 설명회를 한국에서 열며 당근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그저 그렇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21년 12월 조사에서 국내 131개 기업 중 86%가 지난 10년간 중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한 데서도 이런 분위기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조사 대상 기업들은 중국의 정치적 리스크를 가장 큰 우려 원인으로 꼽았고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미중, 무역 갈등 강화된 환경 규제 높은 생산 원가 등을 문제가 있는 요인으로 거론했습니다. 같은 기간 베트남은 3위 290억 달러에서 지난해 산업연구원 조사에서 현지 기업들이 중국 철수를 고려하는 이유로 생산 비용 상승 38%, 경쟁 심화 22%, 미중 갈등 16%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중국의 인건비가 오래전에 비해 몇 배가 올랐다고 하지만 아직도 한국보다는 많이 저렴한 편이고 특히 인도나 베트남보다는 인건비는 비싼 편이지만 일단 그들보다 기술력이 있고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데다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생산 단가상 유리한 면도 있는 장점이 있는 면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에서 기업하고 싶다는 기업인들이 아직 적지 않지만 실제 중국에서의 현실을 접하고는 중국 정부나 중국인이 목리에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한국 기업이 많다고 코트라나 중국 한인상공회 관계자는 말합니다. 그런 중국의 탈중국의 영향을 받아 위기론까지 나왔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을 어렵지 않게 넘겼듯이 탈중국은 중국이 당황할 만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에 관련된 일본 기업들이 인터뷰에서 세계 1, 2기업을 건드리면 어떻게 하는가? 위기에 강한 한국입니다. 인구수 13억을 넘는 중국은 거대한 대륙에 내몽골, 신장 위구르, 티베트, 광시 장족, 닝샤 후이족 등 5개의 자치구의 치구를 두고 있습니다. 자치구란 중국 정부가 아니라 스스로 관리한다는 의미로 주민 중 소수 민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우 자치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그중 티베트 자치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중국에서 분리 독립하려 몸부림치고 있지만 중국은 전 세계적인 조롱과 바다도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보통 중국이 티베트를 소나기에 쥐고 있는 이유가 대량으로 매장된 천연자원과 인도와의 군사 충돌을 막아주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물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힘들기는 하겠지만 석유나 천연가스가 없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물은 다릅니다. 인체의 70%가 물로 이루어진 덕분에 인간은 주기적으로 수분을 섭취해 주어야 하고 물을 섭취하지 못하면 아마 일주일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생명의 젖줄이라고 부르는 두 개의 강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장강이라고도 불리는 양쯔강과 황하입니다. 그런데 중국인의 생명을 쥔 이 강들의 수원지가 티베트입니다. 양쯔강은 티베트 고원의 빙하에서 시작해 내륙을 관통해 황해로 합류하며 황하 역시 티베트 곤륜산맥에서 시작해 중국 한복판을 가로질러 바다로 흘러듭니다. 사실 메공강, 겐지스강, 인더스강 등을 포함 10개 이상의 강이 티베트 고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는 중국의 입장에서 티베트가 분리 독립하는 순간 인민의 생명 출을 티베트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온갖 조롱에 시달려도 티베트를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인체의 약 70%가 불로 이루어진 인간에게만 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산업도 물이 없이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되는 불은 특이하고 특별하고 특출납니다. 그리고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라는 무기를 들고 나왔을 때 한국이 소가리를 했던 것도 일본이 이 물로 한국 시장 100%를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일본이 이마저도 수출 규제 해버린다면 반도체뿐 아니라 발전, 제약, 화학, 제철, 디스플레이까지 모든 산업에 마비되어 버리니까요. 그래서 한국이 아예 독자 기술로 일본의 독점 시장을 깨버렸습니다. 1965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대일청구권 협정을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은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다시 말해 1965년 대일청구권 협정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협력이 시작된 것인데 사실 한국은 지금까지 단번도 일본에게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늘 손해를 본 것이죠. 공식 집계가 시작된 1957년 2270만 달러를 시작으로 1965년 1억 달러, 2022년에는 241억 달러를 기록 중입니다. 무역적자 누적액이 한국 돈으로 750조 원에 육박하는데 2022년 기준 한국 정부의 1년 예산이 607조 원이니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지 감이 오시죠.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산업화를 천명하면서 중공업 등 각종 제조업에 올인했는데 이 제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소재, 부품, 장비로 불리는 소부장이 필수적입니다. 공교롭게도 일본은 1970년대부터 관련 산업에 올인해 세계 최고의 소부장 생산국이 됐는데 한국이 산업 고도화를 이룰수록 대의존도가 높아져갔고 현재에 이른 겁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에 보복한다며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했을 때 한국이 큰 위기를 느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산국이지만 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나 부품, 장비들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 이를 한국의 목을 조이기 위한 보복으로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으로 그간 일본에 의존했던 소부장에 대한 국산화 바람이 불었던 것인데요. 그중 하나 물입니다. 초순수 울트라 퓨어 워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용어 자체로 보더라도 매우 높은 순도를 가진 물이라는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이는 20여 차례가 넘는 특수 공정을 거쳐 미생물과 중금속, 유기물, 용존산소 등 거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수소와 산소만 남은 물을 말합니다. 이는 인간이 만든 가장 깨끗한 불 또는 반도체의 생명수라고 불릴 만큼 반도체 생산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공업용수인데요. 반도체를 피자로 비유한다면 반도체 직접 회로가 토핑이고 웨이퍼가 도우로 볼 수 있는데 이 웨이퍼를 씻어내려면 초순수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12인치 반도체 웨이퍼 한 장을 만들기 위해 약 7톤의 초순수가 필요한데 이 외에도 수많은 공정 전후에 진행되는 세정 작업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 단지마다 생산시설을 별도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왜 초순수가 필요할까요? 반도체는 나노미터 단위의 초미세 공정을 다루는데 공정 전후에 남은 아주 미세한 먼지 하나에도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정 사이사이 초순수를 이용해 웨이퍼를 세척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반도체 생산성, 즉 수율을 높일 수 있죠. 순수는 비단 반도체 생산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 태양광 전지나 LED 등을 제조할 때도 사용되는
보편적인 공업용수로 역과, 역삼투, 탈기, UV성화, 이온교환 등 총 25단계의 공정이 필요하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가인 만큼 초순수 수요는 높은데 한국의 초순수 공정 설계 분야에서는 시장 점유율 0%라는 점입니다. 즉,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지만 직접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이 분야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는 일본으로 관련 기술 특허 71%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 10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초순수 설비가 고장나도 일본 기술진을 직접 모셔와야 수리가 가능할 만큼 의존도가 매우 높았죠. 한편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위기감이 고조됐을 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초순수 국산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는데요.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고순도 공업용수 설계 시공운영 통합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했죠. 국산 기술을 활용해 초순수를 직접 개발해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1단계 사업으로 2025년까지 450억 원을 투입해 생산 플랜트의 설계, 시공, 운영 기술뿐 아니라 탈기막, 자외선 산화장치, 이온교환수 등 핵심 장치 3종을 국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작년 말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시공한 시즌 플랜트를 웨이퍼 제조회사인 SK실트론 구미 공장 부지에 구축했습니다. 현재 1200톤을 생산하는 1라인이 시운전 중에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핵심 장비 및 기자재는 외국산 장비를 사용했고 추가 1200톤을 생산하게 되어 있는 1라인 초순수의 품질 검증을 마친 뒤 국산 장비를 사용해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2025년까지 하루 2400톤의 초순수를 생산해 SK실트론에 직접 공급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를 통해 공정 설계 및 운영 기술의 100%, 시공 기술 및 핵심 기자재 60%를 국산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는데요. 이렇게 국내에서 초순수를 생산하게 되면 반도체뿐 아니라 제약, 바이오, 정밀화학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츰차츰 한국산 기술로 만들어 가다 보면 다른 나라에 자존심 굽히지 않아도 되고 더불어 수출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 부디 계획한 대로 목표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강기동이라는 분을 직접 뵙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한국을 먹여 살리는 것은 반도체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반도체 기업이자 삼성 반도체원 삼성전자의 전신인 한국 반도체를 설립한 인물입니다. 한국에서 반도체라는 싹이 트기도 전인 1960년대 미국 국방부의 대륙간 탄도탄 미니트맨 극비리 프로젝트를 거의 혼자 이끌다시피 했던 반도체 분야의 대단한 선구자였는데 1973년 모든 걸 접고 한국에 돌아와 한국 반도체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그의 두뇌에는 선진국보다 20년 앞선 기술이 있었고 그걸 현실로 구현했지만 그는 어느 순간 쫓겨나다시피 미국으로 돌아가 은둔 생활 중입니다. 이 강기동 선생님께서 한국을 잠시 방문하시면서 직접 인터뷰를 요청해 오셨고 1973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는 통해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점을 최근 이재용 회장이 삼성 SDI 연구소의 전고체 배터리 시험 생산 파일럿 라인을 둘러본 것은 그만큼 자신감에 의한 표출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궁극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지 않았나 하는 예상이 나옵니다. 마이크로, LED와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퀀텀 다큐리 올레드에 이어 삼성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혁신 기술이 삼성 SDI에 의해 첫 선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체 솔리드, 폭부적 소울, 그리고 삼성 SDI의 앞글자를 따서 지어진 생산 라인은 일명 S라인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S라인은 약 2,000평 규모로 조성 중인데 하반기에 이르러 시제품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고 시제품은 소형 배터리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점차 제품 라인업을 늘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삼성 SDI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던 몰리버 집세 BMW 회장은 지난해 12월 한국을 직접 방문해 이 회장과 긴밀한 협의를 한 이후 이어 경영진이 한국을 방문해 전고체 배터리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BMW는 전기차 분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행 기술은 세계 정상급이지만 배터리만큼은 삼성 SDI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배터리 개발을 천명했다 가을 연말에 포기하고 이를 해결할 파트너로
일찌감치 삼성전자를 지목해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 따라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은 BMW 일부에도 장착돼 테스트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미래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이유는 성능, 화재 안전성 모두 지금의 전기차 배터리보다 훨씬 우수하기 때문인데, 특히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이는 배터리 부품수 및 부피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있는 차량을 설계할 때 지금보다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삼성 SD는 2013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술을 선보이면서 10년 가까이 기술 모두화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분에 주행거리 800km, 1,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손미카엘 삼성 SDI 부사장은 지난달 컨퍼런스콜에서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은 업계 최초의 순수 전고체 생산 라인이라고 밝히면서 자신감을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초기 시장을 선점할 경우 이에 따른 경제 효과는 앞으로 수백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기차뿐만 아니라 항공 모빌리티 등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동수단, 운송수단으로 확대될 경우 천문학적인 규모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물론 여러 기업들이 나오지만 한국이 거의 독점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압도적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IT, 철강 등이 국가의 기반을 이루듯 가까운 미래에는 모든 부분의 배터리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 발전의 기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이야기하면 여전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문 시각이지만 삼성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모레 하반기부터 시제품 생산에 들어가고 몇 년 후에는 상용화 완성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토요타, 세계 스타트업 등 여러 분야의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으면서 과연 이 시장의 첫 1위는 어떤 기업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작년 4분기 세계 디램 반도체 시장이 전분기 대비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삼성전자는 인텔을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1위에 몰랐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문은 지난해 670억 5,500만 달러의 매출을 몰리면서 같은 기간 미국의 인텔 608억 1,000만 달러를 62억 4,500만 달러 10.3% 앞섰습니다. 또한 업계 1위인 삼성전자도 매출은 줄었지만 유일하게 점유율은 4.4%포인트 증가하는 이력을 발휘했습니다. 작년 4분기 세계 디램 시장 매출은 전분기 대비 32.5% 감소한 122억 8,100만 달러로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4분기의 감소폭 36%에 근접한 수준이다. 업체별로는 모든 기업의 매출이 하락했는데 1위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매출은 55억 4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25.1%가 줄었지만 반면 시장 점유율은 40.7%에서 45.1%로 뛰어 시장 95% 이상을 장악한 빅3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했습니다. 2위 SK 하이닉스 28.8, 27.7%, 3위 미국 마이크론 26.4, 23%는 모두 점유율이 하락했습니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인위적 값산을 선언하지 않고 버티면서 경쟁사와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트렌드포스는 삼성이 공격적인 가격 경쟁을 펼친 덕분에 전반적인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출하량을 늘릴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압도권 속에서도 반도체 1위를 거머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두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기존의 반도체 법과는 상당 부분 다르고 처음부터 이런 조건을 달았으면 아마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특히 이미 부지 선정까지 마치고 미 현지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우선 착공을 하게 몰감해 놓은 다음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진퇴양만 상황에 빠지면서 당장 보조금 신청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 중심으로 동맹국들의 기술 연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같이 가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 다이라면서 원래는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정할 문제를 미정부는 약자들인 기업들한테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이건 눈 떠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들과 똑같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지난 28일 공개된 정부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서 초과 이익 환수제 등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요구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분노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1억 5천만 달러 약 2천억 원 이상이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초과 수익의 일부를 미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미 상무부는 기업이 제출한 수익 전망치 대비 실제 수익이 크게 못 돌 경우 최대 보조금의 75%를 가져갈 수 있다는 조건까지 달았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170억 달러 약 22조 3천억 원을 투자해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보조금 규모과 설비 투자액의 5에서 15% 수준 점을 감안하면 이 회사는 최대 3조 3천억 원가량을 받을 수 있는데 수익 수준에 따라 이중 2조 5천억 원까지 정부에 반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국방 안보 분야의 첨단 반도체 우선 공급을 하거나 미 정부의 반도체 시설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기업의 이름을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에 몰리겠다고 합니다. 보조금 많이 받고 싶으면 미국의 반도체 시설을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꺼져 갖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못끼는 것은 보조금 지급 조건의 사업의 예상, 현금 흐름과 수익률 등의 수익성 지표를 따져 재무 건전성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밀 유출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반도체 업계에서는 특정 기업이 어떤 장비를 쓰는지부터 어떤 방식으로 장비틀을 배치하는지까지도 중대한 영업 기밀이라고 했습니다. 반도체가 나노 단위의 아주 미세한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만큼 작은 차이만으로도 생산 효율이 크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를 추격하고 있는 마이크론과 인텔에게 삼성전자의 제조 노하우가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업계의 얘기입니다. 김선우 메리츠 증권연구원은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이 상무부에 제조시설의 세부 사항이나 기술 역량을 공개하라는 것과 같은 건데 반도체 생산 공정은 제조 기업의 극비 사항으로 뭔가 및 성능 경쟁력에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경쟁사와 공정에서 얼마나 차이를 내느냐가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정보 공개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정책은 중국에 수십조 원 쏟아부어 지은 공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말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나라하고 무슨 동맹이라고 하고 미래지향적인 일을 추진합니까? 이런 것들을 보곤 알강두도라고 합니다. 고작 몇 조 원 집어주고 수십조 수백조를 도톡질해가는 미국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는 도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